네, 반갑습니다.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치과에 갔다 와가지고, 요새 예. 좀 부었어요. 그 양해해 어, 주시고.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치과 치료를 예. 받고. 얼굴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야 살이 좀 찌게 보여요. 그러니까 살 빠진 것보다 낫잖아요. 아니, 이게 밥 먹다가, 식당에서 먹다가 돌을 씹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금이 갔어. 저도 그 얼마 전에 김밥 먹다가 돌 네. 씹어가지고. 그래가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 오늘 지어주더라고, 먹고. 브리핑에서도 내가 질문을 못 했어요. 여기 아파가지고. 자, 어, 그러면은, 조은진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님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음, 그동안 좀 쉬었는데, 이번에 그 문재인이가 그 로마에 가서 교양을 만났었는데요. 교양을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을 만나기 전에 미국보다 먼저 만나서 미국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문재인이가 지금 종전선언이 가능성이 없다는 걸 빨리 직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종전선언도 헬프해달라 또 교황 보고 가달라 이래서 오늘 저기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들이 일제히 화가 나가지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문재인이는 지금 수명이 나게 뭐자더라 4만스 남았는데 4개월 남았는데 무슨 염치로 이렇게 종전선언을 서두느냐. 자기가 끝나기 전에 어떤 기록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기록하고 종전선언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바꾸치기 하려는 거냐 하고 그냥 성토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나하고 똑같은 뷰다. 문재인이가 그런 인간이다. 그러니까는 문재인이가 교황청 가서도 말한 그대로를 교양 보고서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교황이. 왜냐? 북한을 가봤자 지금 현황에서 김정은이가 초청장도 안 줄 것이며 교황이 가서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무서워서 김정은이는 교황을 못 오게 할 겁니다. 왜? 인민들이 보는 앞에서 인권 성명서라도 발표했으면 이거는 완전 자기 똥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교황이 가는 그 자체가 김정은이의 면죄부를 주는 거고 김정은이의 정권의 정통성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문재인이가 와서 항상 문재인은 와가지고 그런 거나 의뢰하고 다닌다고 문재인에 대한 성토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4개월 남은 데서 문재인에 대해 연결된 정권들에서는 신뢰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우리 야당들이 잘해야 되는데 반드시 공은 야당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 관리를 잘해야만이 내년 선거에서 완전 이게 승리를 하는 것인데 이 관리를 못하면요 또 도루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은진 대통령 후보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튼 지금 그 교황청 방문해서 교황님께 북한을 방문해 달라 음, 이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임기 얼마 안 남았고 평양 가가지고 음, 그 남북 간에 이룰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합의해 가지고 말뚝을 박았잖아요. 네. 그때 국내 언론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 왜 임기 얼마 안 남은 데 가서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음,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못을 박느냐. 이 문재인 정권은 아무리 김정은한테 이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해도 김정은이 아예 외면해 버리고 뭐 삶은 소대가리라든지 뭐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는 문재인 자체를 외면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구애를 북한 김정은 바라기로
구애를 하는 것은 다음 미설 3구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그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교황께서 북한에 가시면 말씀하신 대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 그다음에 정치 30만이 수용되어 있는 정치 수용소에 대한 문제, 음흠.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한국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 유교 우리 납북 군인 혹은 납북인들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할 당할 게 뻔한 아마 그런 그 교황의 방북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미국으로 봐서도 교황께서 방북을 하는데 뭐 추워서 못 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교황이 고향인 아르헨티나에도 그 스키장이 있고, 또 교황이 뭐 어느 나라에 가는데 더워서 못 간다, 추워서 못 간다 하는 것은 교황의 권위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그렇죠. 훼손한 거다 이래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교황께서 아마 그 가시지 않을 건데 정치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용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의 상황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인데, 네.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튼 김정은하고 좀 만나자. 뭐 또 그 김정은하고의 만남을 위해서 교황의 방북에 대한 것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눈에 보이고, 아마 교황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천주교 평신도 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에 계신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황 방북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문재인이 교황님을 뭐 이용하려고 해도 잘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뭐 외교 자체도 그냥 이벤트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한국에 대한 지금 외교에 대한 신뢰가 뭐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외교 라인이 뭐 그 외교도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있는 거고, 제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저 유럽여행 할 때 우리가 내가 그 올렸지 않습니까? 그 1호 기 탈 때 이미 저는 알았습니다. 문재인이를 안 만날 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보도를 했잖아요. 제가 여기 28년 있으면서 뭐 금방 보면 다 눈치를 하고 지금 그대로 돼 가잖아. 종전선언 결과가 없을 거라는 거지. 유차했는데도. 그리고 문재인이는 그 하다 못해 바이든을 지나가는 통로에서 만난 걸 가지고 뭐 만나서 뭐 간담회가 너무너무 유치하고 구찰스러운, 아유 그런 거를 왜 보도합니까? 차라리 일본 기시다 같은 사람은 그래도 잠깐 만나서 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간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래도 그 저기 우리 그 프레스 그거에 나왔습니다. 리드아웃에 정식으로. 근데 문재인은 너무 그 현장하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구라를 너무 많이 때리고 이래가지고 미국에서도 문재인이 구라 때리는 거는 아주 그냥 선수라고 고개를 살라살라 흔들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불정직하자 이거죠. 지금 그 종전 선언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거짓 평화 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종전 선언을 유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 자금이 지금 워싱턴 정가에 풀렸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종전 선언이 지금 문재인 임기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한다 해서 미국이 뭐 흔들리고 이렇지는 않지만은 상원인가요? 종전선언 관련해서 뭐 결의안 이렇게 하원. 하원에서 상원에서 틀어버리면 못해요, 그거. 그러니까 하원에서 그래 올린 자체도 음. 상당히 그 이 종전선언에 대한 인식이 미국 내에서 잘못돼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제가 미국 갔을 때도 미국 한국 정부 문재인 정권의
그 로비력이 상당히 세고 로비 자금이 많이 풀린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원에서도 이런 종전선언 문제가 한반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상원에서 물론 뭐 털겠지만은 종전선언 문제가 거론되는 문재인은 지금 종전선언을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종전선언을 가지고 자기는 평화주의자다. 남북의 통일에 기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걸리면은 김정은하고 만나자. 뭐 이렇게 가는 거고 또 지금 시나리오로 보면은 자기들로 봐서는 북풍 김정은이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쳐주면 고맙겠다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또 네. 중국도 시진핑이 우리나라는 뭐 그 사드 보복이라든지 문화 보복이라든지 등등 말도 안 되는 중국에 의한 그 침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시진핑 바라기 민주당은 그런 거예요. 민주당에 그 사회주의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중국 바라기, 그럼 시진핑 바라기, 혹은 뭐 김일성 바라기, 그 김정은 비위 맞추기, 뭐 이런 국격도 떨어지고 품격도 떨어지는 전 세계 10대 강국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음 정권은 아무튼 추락된 국격을 좀 바로 세우고 품격 있는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그 외교에서의 참상을 보면서 외교라는 게 뭡니까? 그 국가의 국민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참상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결론은 뭐냐?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외교에 있어서 좌파 편향, 사회주의 편향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같은 좌파 정권이 다시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종전선언을 두고 굉장히 포커싱하고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의회 싱크탱크를 이렇게 한 바퀴 싹 돌아보고 그 분위기를 보니까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인권부터 해결해라.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거기 KI라고 지난번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 가셔서 그 여자 캐터린 예, 예, 예. CEO가 얘기했고 또 다른 싱크탱크 거기야 국방부 또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문재인이는 더 이상 종전선언에 대해서 언급을 말라. 왜냐? 김정은이가 문재인보다 더 영악하대요. 문재인이는 김정은이 반도 못 따라간대. 왜 그러냐? 4개월 나오면 문재인한테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역이용할 거라 이거야. 자, 선제 조건을 냈지 않습니까? 좋다. 나가는데, 연합사 해체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또 최근에는 연합훈련 용구히 중단하자. 그러니까 미쳐봤자 번 돈이라고 김정은이 던져보는 거예요. 안 나와도 좋으니까. 예. 그리고 남북 대화니 뭐니 김정은이로서는 무조건 대화에 나오면 손해볼 거 없어요. 걔들은 무조건 안 지키니까. 자,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까지가 한국이 엄청난 캐시를 주는 거예요. 현금을, 밑돈을. 그거 받고 또 입 닫고 또 돈 떨어지면 또 한바탕 미사를 그거는 뭐 김일성 때부터 했던 그들의 전략이고 예. 이번에 이제 아까 우리 제니박께서 말씀하신 러시아하고 중국이 네. 지금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해 달라 이런 결의안을 유엔에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은 좀 제재는 계속 이행한다. 그다음에 WMD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또 탄도미사일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고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러시아니 중국이 지금 계속 북한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또 이런 문제를 던졌어요. 타이완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력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잖아요. 타이완 해협에서 그럴 때 과연
한국이 미국 편을 들 것이냐, 그래서 동참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무력 그 행사에. Of course. 나는 그래요. 한국이 진정한 미국의 동맹이라면 have to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 국방부에 사는 소리가 우리는 한국 전쟁에서 동맹으로서 참여했다. 자, 그러면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한국은 과연 지금 이게 중국 연안인데 지금 중국하고 친중대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요구했을 때 한국 군대가 와서 싸워줄 것이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재명이 되면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튼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잘 인식을 해야 될 게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네. 아무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진보 정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들은 사회주의 연방제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권이다.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외교에서도 그 한미 동맹에 대한 훼손을 통해서 중국 바라기, 소위 말하는 중국하고 가까워지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교라는 당 간부 교육기관의 뭐 양정철이 거기에서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것도 있고, 또는 그 추미애가 뭐 공산당 회의에 참가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 정계나 좀 상하원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정부도 확실하게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깨달아야 된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반동 세력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인데 결국 미국이 뭐 동맹국가로서 한계가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이 혹시 미국에서도 일부 로비 자금에 의해서 제가 미국 갔을 때 느낀 건 그거예요. 한국과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한국의 로비 자금에 문재인 정권의 로비 자금에 상당히 연관이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이제 대사 출신들, 뭐 옛날 대사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제니박 기자께서 거기 백악관이나 국무부 또 국무성 출입을 하시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국 정부나 의회가 인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요, 이번에 문재인보다 더 빨간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좌파들의 이념 좌파 개념으로서 더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좀 더 빨개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되면은 뭐 사회주의 국가로 거의 간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함부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원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결의안이 올랐다는 거 보고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도대체 지금 한국 정세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또 그 문제는 국민의힘의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요. 사실은 야당이 미국의 그야말로 대미국 저 로비를 통해서, 로비라는 게 뭡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주는 로비에 미국에서 인정이 되어 있지만은 한편으로 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인맥관계를 통해서 한국의 상황을 절실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가서 이 백악관 출입 기자나 국무부의 기자단 제가 가서 방문도 하고 그때 제가 갔을 때 가장 큰 게 전작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작권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러 갔는데 지금은 뭐 그 단계를 넘어서서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이제는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파악을 하고 있지만은 이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북풍 김정은에 의한 거짓 평화쇼에 의해서
네. 이 선거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다. 지난 지방선거 하루 전날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는 바람에 이쪽 한국은 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우파 괴멸 상태가 왔는데 지방 조직이. 그래서 이러한 우를 미국이 다시는 더 범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제 그 문재인에 대한 마각은 다 드러났고요. 저도 이제 외로운 투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28년을 하면서 줄곧 그 저는 변함없는 그 나의 입장을 전했거든요. 애국주의잖아요, 애국주의. 예, 그랬지만은 미국이 우기는 게 처음에는 모든 것을 뭐 외교적으로 한다 하시고 그 트럼프도 그랬고 바이든도 지금도 초기에 우리는 외교적인 접근을 하겠다 좋다 이게야 외교적인 접근을 하되 또 군사적 접근도 같이 해달라라고 맨날 내가 국방부에 요청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내가 기쁜 게 나의 생각과 똑같이 지금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하나 너무 기쁜 게 들어보니까 어쩌면 내 생각에 지금 맞춰 오는구나 싶어서 봐라. 바로 이거다. 내가 지금까지 한국을 보는 디플리 깊숙이 쳐다보고 너희들한테 질문하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와서 깨달은 모양인데 바로 이거다. 이게 진실이야. 그랬더만도 자기들이 이오라 이러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지금 미국, 상당히 네, 다행이에요. 미국 정부도 사실은 이제 그 에너지 대란, 네, 그다음에 물류 대란, 이제 반도체 대란 이 세 가지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의 상황들이 내년 상반기 전 세계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특히 이제 물류 대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한국도 아무튼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영향이 이제 직격탄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버지니아 주인가요? 예, 주지사 예, 선거에서 아무튼 민주당이 텃밭인데 민주당이 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결국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은 워낙 이 체제에 대한 침탈이라든지 이 경제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실험장으로 한국을 만들어서 한국 경제가 무너졌는데 미국도 결국 경제하고 일자리 문제가 이번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를 갈랐던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의 언론을 보면은 아무튼 반 트럼프 전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놓쳐버렸던 경제, 일자리, 또 교육, 세금 이게 한국하고 똑같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재확산 이후에 지금 경제, 일자리, 교육, 그다음에 세금 문제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번 대선에서도 아무튼 저쪽은 반체제, 자유민주주의 반체제 세력이라는 걸 국민들은 다 알아요. 문제는 이재명이가 계속 소위 국민들이 속을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정책을 쓴다고요. 왜냐하면은 한국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분들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뭐 일자리에 또 지금 부동산 실패에 대한 부분도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실패를 할 거라는 것은 대부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좌파들이 들어오면요. 부동산 폭등은 거의 필수 조건까지 따라붙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버지니아 선거를 보면서 이 제니박 기자께서 버지니아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났는가 그것도 이제 공화당의 텃밭인데 예, 버지니아 주 같으면 미국에서도 가장 하이 클래스 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게 대해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면 아까 잘 지적하셨듯이 공급망이라 그래갖고 서플라이 체인이라 그래요. 그걸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주장하고 있거든요. 물류 대란이 이제 상당히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국내 문제 때문에 뭐
북한 문제 신경 쓸 거리 없어요. 종전선언 신경 쓸 거리 없어요. 왜냐면 이제 동맹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니까 한번 들어보자 하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들어준 거지, 무슨 미국이 종전선언을 진짜 참석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공화당 주지사가 당선된 거는, 저도 어저께 이제 기자들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저도 그래서 쾌거를 일으켰는데, 이게 오랜만에 저기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찾아온 거거든요, 주지사 선거를. 그래서 이제 신비, 영킨이라고 아주 그 신비인데, 신비한테 오래된 거물이 졌다고요.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상당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바이든 그 민주당 지지자들도 바이든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40%도 지금 안 돼요, 갑자기. 바이든이. 그래서, 이게, 어저께 트럼프는 나와서 춤을 추더라고요. 자기가 다음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선거에 갈 수 있는 큰 여건을 마련해 놨다는 것이죠. 이게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리전을 이 두 사람이 치른 거예요. 이제 버지니아 중간 평가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예. 버지니아라는 것은 가장 스테이트 중에서도 DC와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제가 버지니아 살지만은 DC에도 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장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화당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거는 이제 세컨 텀에서 또 나올 확률이 많다 이래가지고 잠자는 리퍼블리컨 공화당들이 지금 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서 이번을 계기로 다시 챌린징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여러 가지 하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그렇고 기타 등등 사태에서 경제 문제도 괜찮다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요. 뭐 팬데믹에서는 약간 벗어났지만은 아직 롱텀이 필요하다, 이런 경향을 봐서 이제 상당히 긴장이 돼 있죠. 백악관도 긴장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 이제 공화당 잠재적인 공화당들이 지금 아주 길을 타고 지금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아무튼 그 체제라든지 안보 문제는 직접적으로 와닿질 않는단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그런데 이제 경제 실패,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52시간 근로제, 그다음에 최저임금 만원, 뭐 실질적으로 지금 만원 넘어간 상태거든요. 뭐 이거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이나 또 소상공인, 그다음에 소규모로 하는 이 공장들은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계속 자살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상태인데, 이러한 경제 실패, 부동산 실패, 또 도덕적으로 용서되지 않는 박원순 시장 자살건, 부산의 오거돈 시장 성희롱 침해 사건, 또 안희정이라는 차세대라고 생각했던 안희정 성희롱 구속 문제, 또 김경수의 댓글 조작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도저히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정권인데, 이 정권의 부도덕성이라든지 폭압성, 또 잘못된 관행, 관습, 이런 거하고 저항을 해야지 국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언론 방송들이 장악돼가 있고, 요즘 선거철 때에서 이제 조중동이 소리를 하지, 그동안 4년 동안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원인은 국민의힘이 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당도 이렇게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야당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깨치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정치인 혹은 정당, 정권에 대해서 회초를 들어야 됩니다. 아니, 성희롱 정권에다가, 부도덕한 정권에다가 권력 게이트가 수사를 안 해서, 윤석열이가 수사를 안 해서 그렇지,
수 없는 권력 게이트가 있는데도 그런데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야당의 잘못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의 잘못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대미 정책이라든지 야당의 또 여러 가지 북한 도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제 역할을 너무 못한다. 그래서 이참에 저는 뭐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 공화당이 보수 우파의 가장 적자인 동시에 그 가치를 이어받는 정당이고 가장 극우라고는 표현은 말이 안 되고요. 가장 중간에 있는 이념적으로 중간에 있는 정당이다. 그런 우리 공화당의 후보로서는 이참에 좌파로부터 우파로의 정권 교체는 반드시 하자. 그런데 정권 교체 해놔놓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연약하고 투쟁하지 못하고 또 국회가 200석 갖춰 있고 또 좀 있으면은 아마 정권 교체하면 또 촛불 들고 나올 거예요. 지금 뭐 이 문재인 정권의 악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촛불 들고 나오면 또 뭐 거절하고 정치적인 여야 연정이라는 핑계로 야합을 하고 또 이혼 집정부제 개헌을 반드시 저는 할 거다 이래 봐서 야, 그 상황에 좌파들이 민노총이나 정교조 또 좌파 시민단체 자생사회주의자들이 또 촛불을 들 텐데 그때는 누가 투쟁한다는 거냐. 그래서 이참에 아예 부패 정치인들 또 무력한 뭐 야당 또 체제의 반차제적인 민주당 그리고 부패 정권, 성희롱 정권, 부도덕 정권, 또 독재 정권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한몫에 가져가야 된다. 그냥 정권 교체만 얘기해 가지고는 제가 보는 견지가 맞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국민의 명령은 정권 교체를 하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권 교체 이후에 좌파들이 해야 할 행위들을 전 불보듯이 많이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또 반개헌 투쟁을 해야 되고 또 여야 연정에 대한 야합에 대한 투쟁을 해야 되고 또 이 올바른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단절 또 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탄핵에 대한 진실, 정의 이 투쟁을 계속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저는 뭐 정권 교체하는 데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지만은 이러한 주체 세력, 정치 주체 세력으로는 6개월 못 간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여러 가지 이 정세 분석을 하고 또 여야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은 정권 교체해서 6개월 동안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거다. 그때 대통령 선거 전에 이제 오늘 국민의힘 이제 이 방송이 우리가 아침 새벽에 아침 8시에 녹화해 가지고 아마 5시쯤이나 이래 틀 텐데 그때는 국민의힘이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그 당원 투표 결과가 굉장히 좁혀져 버렸어요. 아하. 그동안에 언론에는 윤석열, 홍준표의 당원 투표 결과가 굉장히 폭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굉장히 좁혀져 버렸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아마 이제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후보가 결정되겠죠. 그런데 그 후보가 결정되면은 누구로 될 것 같아? 반드시 해야 될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선언이었는데 네네. 제가 알아본 정보로서 만약에 당원 투표에서 그렇게 좁혀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아침의 상황이에요.
지금 시간이 이제 9시 조금 넘었는데, 그러면은 다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몇 가지의 약속을 국민들한테 해야 된다. 첫째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법, 악행, 악습, 그다음에 외교적인 말뚝박기 혹은 친중 정책, 친북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진실 정의를 반드시 밝혀서 재판을 통해서 재심을 통해서 혹은 역사적으로도 이 문제는 분명히 명예회복과 복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전제는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이러한 그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확고부동한 비전을 내야 된다. 국민들한테 약속을 내야 된다. 네 번째가 지금 제가 우려한 대로 대통령이 되어서 200석 가까이 있는 그 지금 민주당 국회가 일당으로 장악돼 있지만은 절대 정치적인 야합 혹은 개헌을 통한 이혼 집정부제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국민들한테 던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아무튼 그 대통령 선거에 우리 공화당은 뭐 끝까지 갑니다. 그 대신에 통합의 문을 열어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고부동한 발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전체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대통합 또 대승리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된 건지 한국 국민들은 그 문재명이란 이재명이나 문재명이나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 이재명이 같은 인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 진짜 한국적으로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미국에서 어저께 제가 백악관 기자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 오늘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출장을 갔어요. 어저께 했으면 우리 조원진 다음 주에 한번 시간 되시면은 대표님한테 좀 인사하겠다고 컨그레이션 하겠다고 내가 부탁하니까 참석하겠다고 딱 했는데 아유 백악관 출입 기자시죠? 예, 장기지라고 아마 그 뉴스윅스에서 아주 베테랑 기자예요. 잘 알죠. 예. 그래서 CEO 다음 주든 그분 시간 맞춰서 하여튼 그 사람들 한 대여섯 명이 내가 모여가지고 한국 대통령 문제가 얘기가 됐어요. 이재명이 넘버원 경제사범, 오케이? 경제 에코노믹 크리미널 영어로 말하면 넘버 투 국제 범죄 단체 조직의 연관. as international 마피아. 오케이. 그건 넘버 투. 그다음에 여자 관계 그게 adultery 로다가 해가지고 이 세 개만 봐도 후보에서 벌써 떨어져야 할 사람이 여당 후보로 나왔다니까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가족에 대해서 네. 비도덕적 행위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제가 그 기자들을 만나면은 조원진 후보가 그러더라고. 대한민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나쁜 놈 뽑는 선거다. 그래서 우리 조원진 대표가 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대요. 왜 그것은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 방송에 조원진 우리 공화당은 금기어래요. 금기어. 그게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좌파는 문재인 정권하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하고 그들과 4년 5년을 싸우는 정당도 없고 사람도 제가 유일하잖아요. 그다음에 한국에 보수는 없다. 왜? 이 보수는요. 그저 보수를 지키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개혁 보수니 진보 교수니 붙어가지고 보수를 갖다가 희석을 시켜야만 속이 시원한지 자기들 어떤 이념에 대한 정확한 그게 표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진보적인 빨갱이들은, 빨간 이 인간들은, 좌파들은 진보를 갖다 보수에 올라고 애를 쓰지 않잖아요. 걔들은 죽으나 사나 죽으나 진보를 가고 있잖아요.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좌파들이 예. 진보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진보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제발 보수들이 그 앞에다가 진보 보수니 개혁 보수니 붙이지 마시고, 그냥 보수는 보수대로 미국처럼 리퍼블릭, 데모크라틱, 그냥 양당 체제로 가야 되는데, 한국은 너무나 당이 많다 보니까 그게 끼어서 뭐가 뭔지, 이 당도 좀 없애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실은 보수 정당은 우리 공화당 하나만 있어봐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은 진정한 국민들께서 보수는 우리 공화당이다. 진정한 보수.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이나 제가 가는 길 자체가 정통 보수의 길이라 보고요. 바로 그것은 그거예요. 예. 굉장히 절차 과정을 대단히 중시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가져가는 것은 이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또한 헌법적 가치고, 자유시장 경제도 헌법적 가치고, 우리의 역사 또한 헌법적 가치 안에서 지켜야 되지,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는 그러한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반체제 정책이라든지 반역사 정책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 저는 유일하다고 보고요. 또 그것은 5년간의 투쟁에서 저희들이 많이 보여드렸어요. 단지 언론 방송, 좌파들은 민주노총이 장악대가 있는 언론 방송이고, 우파들은 조은진이가 쉽지 않잖아요. 조중동한테도. 왜냐하면 할 소리 다 하니까. 뭐 당신들 도대체 언론 직필, 정론 직필을 할 수 있는 언론이 아니다. 왜? 저는 대한민국 언론이 죽었다고 보는 게, 아니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거짓이라는 것도 자기들이 전부 자기들이 생성해낸 용어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야말로 마녀사냥했잖아요.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억울한 국민이 5분이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한 줄도 방송 하나도 내지 않는다. 미국으로 봐서 전 세계 자유우파 G20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예. 아니 대낮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언론 방송이 방송 하나 안 내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은 뭐 조중동이다 무슨 뭐 좌파 언론이다 떠나서 언론은 죽었다. 이제 거기 언론은 죽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게 독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언론 자체가 독재기를 도와주는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언론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래가지고 결국 2년 후에 국정감사에서 제가 소방청이 커밍아웃 했잖아요. 소방청이 다 밝혔다고. 그런데도 언론 안 싫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언론 방송이 죽은 거죠. 왜냐? 어느 나라에서 백주 대낮에 사람이 죽었다고 소방청이 그날 사람들이 우리는 한 분 여성 한 분이 더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소방청은 4분이 돌아가시기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언론 안 싫어요. 이 나라는 죽은 나라지 언론이.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언론 방송이, 제가 방송에 나가서 문재인 씨라고 그랬어요. 그건 뭘 의미냐?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당신은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사람이다. 이런 입장을 제가 문재인 씨라는 표현으로 다 함축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언론 방송에서는 조은진, 우리 공화당, 박근혜 대통령 뭐 이런 얘기는 금기야, 금기. 탄핵 무효. 그래서 이런 언론 방송이 죽었는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미국에서도요, 한국 언론들 별로 믿지도 않고. 결국은 그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방금 제가 했던 얘기를 미국 언론인들한테 백악관 출입 기자들 한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백악관에서 미국 기자들이 이것을 심층 취재를 해서 미국에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왜? 대한민국 전부 다 공범들이란 말이에요. 공범들. 그러니까 그 언론이 몰랐느냐? 다 알았다고요. 그날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이 있다. 그런데
다 입을 닫아버렸잖아요. 그것은 공동정범이다. 저는 진실을 외면한 공동정범들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제가 얘기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자기들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판단이다. 우리 공화당이 5년간 투쟁하면서 하나라도 잘못된 길을 간 게 있느냐는 거야. 한 번도 그런 길을 간 적이 없고 부정부패 또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화당이 좀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안에서도 당원들에 의해서 대단한 감시를 많이 받고 특히 당대표인 저는 모든 당원들이 저를 지지해 주지만은 한편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감시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있는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오픈돼가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공화당은 절대 돈 문제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에 한 푼도 위반되면 안 된다. 이게 당 대표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우리 공화당은 혁명을 이 자유민주 체제 침탈을 다시 만들어야 될 다시 일으켜야 될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이 탄핵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정의를 밝혀야 되는 그런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여기에서 조금의 흐트름이 필요하겠는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직자나 지도부한테도 미안한 경우가 있어요. 왜? 제가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고 조금이라도 흔들리면은 당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되게 저를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여기에 돌아와서 국회의원 돌아가지고 좌파들하고 국회의원들이 제가 우리 여당 때도요. 저는 그들과 싸웠어요. 대화도 많이 했지만. 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얘기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이제 카르텔이 있는 거 국회의원 내에 자기들이 국회 내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깨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 관행 간섭 잘못된 그러한 법들도 완전히 이번에 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또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면은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이래 보는데 아무튼 보수 우파에서 좌파들하고 싸울 수 있는 우리 공화당은 이미 이제 이념 정당화가 됐어요. 좌파들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민들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러한 우파 정당의 정도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우리 공화당을 언론 방송에 속으셔서 혹은 그들의 외면에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외면당하고 또 국민들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그것 또한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만 바라보고 간다는 것이 맞다 이래 봅니다. 한국이 내가 볼 때 언론도 없고 법치도 죽었고 백악관 기자가 이걸 묻더라고요. 아니 왜 한국은 제도 아직 판단도 재판도 안 했는데 포승줄로 저렇게 묶어가지고 자기들은 개도 그렇게 안 묶은대요. 개도 안 묶는데 사람을 저렇게 포승줄로다가 가슴 쪽으로 이렇게 묶어서 꽁꽁 묶어가지고 저 데리고 가고 그리고 또 언론들 앞에 서갖고 언론들이 막 묶고 하는 걸 보고 섹스 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왜냐? 평생을 아니 언론이라는 것은 나오는 기사를 받아가야지 자기들이 거기서 재판을 다 해요. 그 포승줄에 묶인 사람 앞에 가서 마이크를 댄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명예롭게 저하고도 굉장히 친한 분인데 이재수 사령관은 군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명예, 국가에 대한 충성 이 문제만 생각했던 분이 그렇게 이제 포승줄에 묶이고 그런 수모를 하고 당하니까 언론을 갖다가 그 앞에 그분이 자살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살한 이유가 제가요 자기의 명예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압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28년 동안 이 중요한 곳에서 있으면서 봐도요. 죄진 사람 한 번도 제가 가서 기자들이 가서 어떤 재판하는 데 가서 들어가는 거 막 붙들어서 울고 몰려서 미국 기자들 절대 그리 안 합니다. 그게 룰이에요. 근데 한국은 룰이 없더라고. 막 그냥 몰려 들어가서 안 그래도 재판받으러 들어간 사람이 무슨 정황이 있겠어요. 기자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왜 그러는지 그거부터 다음 정권부터는 그거부터 룰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적폐청산이라 하시고 무조건 다 잡아였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을 치르고 적폐청산이라 합시고 투옥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4년 6개월 동안 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울부짖음을 하면은 자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고욕을 당하고 있으면은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탄핵이 잘못됐든 잘 됐든 간에 어쨌든 자기가 실수였든 안 했든 간에 이런 고욕을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마디 정도는 했어야 되겠고, 김대중 때는요, 김대중이가 옥중에서 쓴 편지 이런 걸 가지고요, 서신을 갖다가 전부 백악관이니 캐피털이니 국회 미국회니 다 보내갖고 김대중이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런 융통성이 없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도 침묵을 지키고 지켜왔지만은 이제는 침묵을 좀 깰 때가 됐다고 봅니다. 나도 화나요. 왜냐? 이 자기가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 하는지 한마디라도 일기라도 써가지고 변호사한테 그 변호사가 잘못될 것 같으면 진짜 불러갖고 주든지 이래가지고 미국에다가도 본인이 전하는 거하고 딴 사람이 전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특검, 특히 야당 추천 특검까지, 그 당시에 민주당 추천 특검까지 받으라고 청와대에서 이제 우리 지도부 당시에 이제 지도부로 연락이 와서 우리가 저는 뭐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뭐 3번 전화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번 3번 받은 것 같아요. 그 민정수석으로부터. 그래서 특검을 수용해달라. 그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법치주의자예요. 또 그래서 본인이 죄가 없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자 이렇게 했던 거고, 또 두 번째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은 국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어떤 얘기들을 이렇게 한마디씩 하더라. 1년에 2~3번을 얘기하더라. 지금 4년, 오늘이 1681일이에요. 4년 8개월째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국민들께서 한마디 말씀을 안 했지만은 우리는 그것 또한 투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또 3번째는 우리 공화당이 대한애국당이 창당하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라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이 이게 거짓이고 진실이 무너진 나라가 돼버리고 정의가 무너진 나라, 불의의 나라가 됐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은 우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언젠가는 그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를 침몰시킬 상황이 온다.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고요. 또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그 탄핵 소추 전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탄핵만 막자. 이렇게 시도하는데 그걸 거부한 자들이 또 국민의힘이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 주도 세력으로 다 돼 있어요. 이 틀을 깨지 않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언론 방송이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대통령 뜻은 그게 아닌데 한마디 했더니 그걸 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저는 뭐 좀 섭섭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연인이 아니에요. 이 탄핵의 문제는 그냥 일반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많이 그 탄핵 정국에서 지금은요 아마 거짓 탄핵이다 이건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좌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는 시점까지는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말씀을 하시고 싶겠습니까? 안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본인의 신변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래 보고요. 또 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나오신다 해가지고 그분한테 우리가 무슨 큰 영광을 얻고 그걸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 문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면은 나라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요, 정의가 없는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도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제니박 기자하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비난은 투쟁을 아마 상상할 수 없는 투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왜 말씀 한마디 안 하시냐.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는 무엇을 바라고 뭘 하지 마라. 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을 더 달라. 그것이 지난 전당대회 때 제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제니박 기자께서도 잘 이해를 다 하시면서도 오늘 화가 나서 한마디 하셨네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조원진 대표님도 계속 이런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죄 없는 대통령이 탄핵을 된 거는 우리 우파를 탄핵한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심볼이거든요. 우리가 박근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박근혜를 탄핵한, 곧 우파를 탄핵한 심볼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파만 탄핵한 게 아니고 체제를 탄핵해 버렸다니까. 예, 체제를 탄핵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 침묵은 금이라는데, 자기 침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가도 알아야 된다 이거야. 해외에서도 고생하고, 나도요, 도와주려고 무척 노력했지만은, 뭐 말은 다 안 하겠지만은, 그 본인은 아무 이상 없다는데 왜 네가 그러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제니박 기자께서 미국에서 가장 우리 박근혜 소위 말하는 박근혜 팬 아닙니까? 또 탄핵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인권 대사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김대중 봐라, 또 아웅산 수지 봐라. 본인이 추억에 있으면서 일일이 다이얼로그를 써서 그거를 인편으로 미국으로 보내가 국제사회에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너무 맹하다 이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조금 더 시간을 계시면은 그러한 거를 다 하실 거다 저는 믿고요. 아무튼 뭐 우리가 대통령께 무엇을 그럴 것 같으면 벌써 쓰러졌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에요. 이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 찬탈이 여기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 자유우파에 대한 탄핵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파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그러면 편안하게 안에서 그냥 몇 년 동안 썩어도 된다는 식이에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약에 만날 찬스가 있다면은 난 직격탄을 할 거예요. 편하게 계신 건 아니지. 가장 고통스러운 분이 그분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게. 아마 제니박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분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나는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출마하신 거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요. 참 좋은 길도 비장길도 맞는데 이렇게 가시밭길을 왜 걸으려고 하는 원인이 뭡니까?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왜 가시밭길을 저는 아마 제가 이 길로 안 돌았으면은 아마 저도 나쁜 정치인이 되겠죠. 그냥 제가 사선, 뭐 저는 사선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뭐 5선까지 뭐 가겠죠. 그 다음에 이번 대통령 후보도 국민의힘에 뭐 저는 탄핵파는 아니지만은 또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다 탄핵파들이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 보내 45년 구형을 때린 사람들인데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 유일하게 제가 후보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나오지 않고 그 당시에 대한애국당 지금의 우리공화당이 없었으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벌써요. 장막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럽냐. 이 탄핵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 운동을 4년 지금 8개월째 하고 있고 뭐 우리가 지금 그 고통스러운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엄해를 안 받느냐 엄청난 엄해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뭐 요즘은 뭐 저희 조부에 대해서도 뭐 아버님에 대해 돌아가신 저는 우리 조부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할머니하고 아버님이 그 생사를 알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봤고 저도 지금 그 얘기를 잘 모르고요. 할머님 말씀으로 할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독립 운동 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좀 느낌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근데 제가 그렇게 찾아보려 해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할아버지 제사를 별도로 못 모시잖아요. 제사 날을 모르니까 돌아가신 날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명절 제사로 대신을 하고 또 할머니도 이제 한 15년 아니 20년 가까이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또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그런 상황이고 뭐 우리 대한민국 이산 가족이 한 1,000만이 되지만은 우리가 가족사 같이 굉장히 그리고 이제 대구 평북 선천에서 대구로 내려오셔서 일가를 이루시고 지금 이제 제가 여기 현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할아버지 생사를 얼마나 찾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가족의 아픔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계신데 언제 어디서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있어요. 그것이 남북의 정치적인 상황에 의한 국민들의 희생 아닙니까? 그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자유우파 혹은 보수 정치인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무튼 할아버지나 아버님이나 또 우리 가족사 같이 굉장히 힘든 대한민국의 가족사가 분단국가로서 혹은 일제의 침략에 또 그 찬탈당했던 그러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아픔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할아버지 소식이 있으면은 언제라도 언제 돌아가셨는지 또 그 이후에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그걸 대단히 찾고 싶은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사를 뭐 아무튼 저는 뭐 기독교 신자라서 또 제 형제간들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동생은 또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하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기도로서 우리가 하고 이런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 국민들의 아픔이죠. 네. 1,000만 이상 가족이면요. 지금 그 이상 가족의 가족들이 지금 더 늘어나셔서 그와 관련되는 분들이 한 3분의 1은 아마 안 되겠습니까? 우리 전체 국민의. 그런데 그런 분단의 아픔 혹은 일제의 침략에 따른 그러한 그 국가적인 아픔은 대한민국이 또 풀어야 될 문제 또 짊어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풀리지 않는 게 북한이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으로 저렇게 포괄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동물 취급합니다. 사실 평양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물의 생활을 한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 김정은하고 이 북한 주민하고 이렇게 별개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그 또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그 애민 정신이다 이래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그러한 역사의 아픔도 우리가 다 껴안고 가면서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제 1시간이 넘었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저 비밀 문서에 다 보고 이랬는데, 그대로 말하면은 북한이 핵을 버리지 않는 한 통일은 안 됩니다. 남북 통일. 또 통일이 될 수가 없고요. 첫째도 북한이 핵을 버려야 되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무슨 놈 평화 프로세스? No way. 오케이? 그 그 문제에 말장난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공화당 후보로서 말씀드리면은 북핵 폐기를 하지 않으면은 남북한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북핵의 속국으로 미래 세대는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지켜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김정은을 참수 부대를 통해서 김정은을 드러내니 한이 있더라도 북핵은 폐기해야 된다. 그런 그렇죠. 입장입니다. 우리 공화당.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기다림도 한계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뭐 애인 기다리다가 4년 반이면은 고무신 다 저기 거꾸로 다 신고도 주기가 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4년 반 동안에 있는 거는 괜찮지만 내년이 문제인데요. 내년이 어쩌다가 부정선거라도 해서 이상한 문재인 말 더 나쁜 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이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은 영원히 감옥에서 썩어야 할 일들이 생길 거예요. 안 내놓습니다. 이 사람들 절대 안 내놓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정권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 정권을 바뀌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머리를 짜서 서로 협력을 해서 국민의힘도 좀 이제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뭐 맨날 눈치만 봐가지고 그 선거표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기존의 그 보수 입장을 딱 하면서 우리 그 공화당도 같이 끌어안아 같이 가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더 힘이 생기고 그런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거 정권 탈환 못합니다. 그런 엄중한 지금 4개월의 시즌 안에서 진짜 밤잠을 자지 않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좋은 역할 잘 해주시고요. 오직 믿을 분은 우리 조원진 대표뿐이네요. 나라를 구할 분은. 하여튼 요리조리 쳐다봐도 내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탄한 것도 아니 많이 참아왔어요. 그리고 여러에서 많이 왜 이분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큰 소리를 했는데 참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좀 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비디오를 좀 넣어가지고. 지금 미국에 이제 그 백악관 출입 기자들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번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말씀들을 많이 이제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간이 안 오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기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사람들도 그것이 알고 싶다. 왜 진실성을 밝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 박스뉴스니 뭐 뉴스위크니 이런 사람들도요. 자기 지면에 화려하기가 참 쉽지 않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인터뷰를 한번 하고 싶다는 그거를 알림 자체도요. 상당한 그 찬스예요. 이래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동안에 자기의 모든 진실을 그걸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 언론들은 완전히 차단됐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제니박 기자하고 여러 가지 언론을 했듯이 네. 그 팍스 그쪽하고 인터뷰 관계도 추진을 해보시고 그런 말씀도 한번 그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서 그게 이제 이루어지면은 뭐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는 그런 그렇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내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그런 기회를 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많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는 예스 했어요.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그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제가 팍스 기자하고 그 인터뷰를 기자단 있는 데 가서 했잖아요. 예. 그분이 하던 아무튼 아니 그분 데비드 그 사람 말고 또 많은 또 바뀌었어요. 서로 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사항들을 하시겠다고 뭐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면은 아무튼 이제 해외 특히 미국에 팍스 같은 데서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죠. 혹은 서면 인터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시죠. 내년에 좀 봅시다. 대선관계.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고요. 오늘 하여튼 제가 소리를 높여서 좀 그거 하네요. 근데 아니 뭐 답답하시고 또 우리
전에 박 기자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애정이 워낙 넘치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 공화당 동지나 이 방송 보는 분들 다 잘 아니까 우리 공화당 동지분들도 우리 제니박 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네. 당 대표로서 또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가 오늘 드린 말씀도 또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열심히 또 대선에 출마하셨으니까 끝날 때까지 열심히. 반갑습니다. 바이바이.